부분에서 하나만 빠르게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험범에 하도 오래된 부분이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B에 대한 걸 설명하고 넘어갈게요. 정종의 B입니다. 자, B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되게 단순해요. 첫 번째, 제목을 먼저 한번 얘기를 꺼내보면 B라고 하는 작품은 말 그대로 B는 B인데 제목에 이게 가을비거든요. 가을비. 왜 가을비냐? 말 그대로 뒷부분에 단풍이 진 그 붉은 이파리에 쏟아지는 비기 때문에 그래요. 이해되시죠? 자, 이 가을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냐면 이 비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바로 화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.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비가 내리는 상황을 뭐 하고 있나 라는 게 핵심이냐면 관찰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. 이해되시죠? 비가 내리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황을 관찰하고 있을 때 뭐가 없냐면 화자의 정서는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.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적인 걸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만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험범위에 또다시 들어가 있는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화자라는 사람이 있을 때 화자가 있을 때 그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느냐? 얘도 관찰해요. 관찰한다는 건 공통적으로 등장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화자는 관찰하면서 그 정서를 뭐 하고 있냐면 표현해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. 물론 그때의 정서는 연민 이런 것들이겠죠. 그래서 이러한 정서가 표현이 돼요. 그래서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둘 다 관찰이 있고 차이점을 잡으라고 하면 얘는 관찰만 하고 있고 정서가 없지만 얘는 정서가 나타난다. 이해되시죠? 이것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세요. 자, 두 번째 들어갑니다. 이 작품의 시상 전개를 확인해보면 시상 전개 방식을 확인해보면 당연히 순행적이에요. 즉 시간순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시간순 구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비가 내리기 전의 상황에서 쭉쭉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비가 내리기 전에 1년과 2년에서 돌에 그늘이 차는 장면이 나오고 그늘이 차고 플러스에서 뭐가 나타나냐? 바람이 부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소설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 싸늘한 바람이 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참고로 소설이 바람은 싸늘한 바람을 얘기합니다. 차가운 바람. 자,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진짜 비가 쏟아지죠.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비 내리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? 첫 번째가 이 비 내리는 상황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생동감 있게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? 첫 번째, 종종이라고 하는 부분. 두 번째, 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생생하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죠. 종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산새의 걸음걸이를 얘기하는데 산새가 걸어가는 모습처럼 또는 비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산새의 모습을 통해서 비가 지금 역동적으로 또는 움직임이 강하게 또는 생생하게 내리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잎잎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하나에 빗방울이 쏟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 이파리 하나하나가 쏟아지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? 빗방울 곱하기 2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하나하나가 움직임, 즉 비가 내리는 상황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. 그리고 좀 이따가 얘기했지만 비 내리는 상황을 다시 뭐가 나오느냐? 비 자체가 산새의 모습에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다시 3번에서 설명할게요.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? 활용법이에요. 수험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. 첫 번째,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새들이 도망가는 것. 두 번째, 비 자체를 새로 바꿔서 빗대어 설명하는 것.
그래서 새가 종종 걸음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건 비를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새가 도망가는 그 꼬리를 세우고 걷는 그 모습이 비가 쏟아지는 모습 같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비가 산새의 모습으로 이렇게 관련지어졌다라고 하면 화류법이라고 불려요. 이해되시죠? 화류는 무생물인데 이게 살아있는 생물체로 변하게 되면 화류라고 하죠. 이해되시죠?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요? 의인법이 나타나죠. 이때 등장하는 의인법은 핵심이 바로 뭐냐? 수척한이에요. 플러스 손가락이죠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이 수척한과 손가락은 각각 뭐를 얘기하는 거냐? 똑같이 물줄기를 얘기하죠. 물줄기. 이해되시죠? 즉 비가 내립니다. 비가 내립니다. 밑에 모여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그런데 그게 수척하다고 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장하고 있는 빗줄기가 엄청 굵게 생명력 가득하게 들어가진 않아요. 그냥 가늘게 흘러가고 있다.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. 왜냐면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을 의미해요.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아요. 이해죠? 관찰만 하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? 바로 명사종결이 나타나죠. 명사종결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뭐 압축 또는 함축이라고도 설명합니다. 함축적인 시어가 나타난다 라고도 설명해요. 그러면 뭐가 생기죠? 여운을 형성하게 됩니다. 여운이라는 건 다른 말로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작품은 화류법도 있고 의인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운이 형성되는 명사종결도 나타나요.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? 비가 내리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치면 공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. 공간의 특성을 설명하면 마지막 면에서 비가 소란하게 내려요. 소란한 비가 있으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 공간은 굉장히 고요하다는 거예요. 비가 내리는 것 자체가 소란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이 공간은 고요한 플러스 적막한 공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. 이 공간을 화자가 보면서 시를 쓰고 있어요. 뭐가요? 비가 내리는 상황을 관찰하며. 이해되시죠? 자, 본문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. 다시 얘기하지만 해석이 두 개요. 비가 내리는 상황을 새에 빗대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는 상황에 새가 도망가거나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합니다. 이해되시죠? 뭐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. 교수님들은 새가 도망간다고 하는 게 우세하고 자수서는 비를 새에 빗댔다라고 하는 게 우세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자.